그 저희가 그리스 아테네 하면 사실 제일 널리 알려져 있는 건축물은 파르테논 신전이고, 관광지로서도 가보면 이제 아크로폴리스라고 해서 그 이제 딱 우뚝 솟아 있는 그 언덕 있잖아요. 거기가 제일 중요한 관광지로 돼 있는데, 아크로폴리스는 어떤 기능을 하는 공간이었나요? 아까 제가 지구라트 설명을 드릴 때 권력의 위계를 만들기 위해서 높이가 다른 건축물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50m 높은 지점을. 근데 아테네하고 수메르하고 다른 점은 아테네는 이미 언덕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물을 굳이 그 언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주로 보면은 이집트나 이런 메소포타미아 같은 평평한 강 하부의 평지에 있는 문명들이 그런 큰 건축물들을 만들거든요. 근데 아테네는 언덕이 있으니까 언덕에다 조그맣게 신전을 지어도 그 충분히 효과가 큰 거예요. 마치 우리의 남산 꼭대기에 남산 타워를 세우면은 그게 거의 두바이 타워만큼 높아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물론 거기까지 대리석을 갖고 올라가는데 힘이 많이 들죠. 근데 그거를 지형을 이용을 한 거고요. 근데 재미난 거는 가장 그 도시에서 제일 높은 이미 아크로폴리스라는 큰 언덕에 있는데 그 높이를 이용을 해서 거기다가 신전을 지었다는 게 되게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신전과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게 우리 전체의 통합을 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다. 거기에 궁을 짓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 신데렐라 궁전 같은 스토리를 보면은 그 디즈니 동화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다 언덕에 궁이 서 있어요. 그거는 왕이 제일 권력자라는 뜻이고, 그리스에는 그 꼭대기 신전이 지어져 있다는 얘기는 거기는 결국엔 종교 권력자가 제일 힘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 사회예요. 그런 다음에 그 밑에 아고라가 있는 거고, 분명히 아마 제가 볼 때는 신전을 만들면서 재료를 쓰다가 남는 것들로 원형극장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회의 일종의 그 사회 조직의 하이어라키가 거기서 보이는 것 같아요. 과거의 모든 국가들은 뭐 아주 원시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종교가 전체 사회를 구성을 해왔고, 그게 어느 정도 발전을 하면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되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데, 그리스 사회는 종교를 통해서 통합을 했고, 재밌는 거는 걔네들은 종교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많은 신화를 이야기를 많이 만들죠. 그래서 그걸 연극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이미 스토리상에 올림푸스 산에 신이 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네 아크로폴리스 산 꼭대기에 그런 신전을 만들어 놓고 이야기와 공간 구조가 이렇게 매칭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스 사회의 독특한 스토리는 다신교 국가라는 것 같아요. 그런 다양성들도 어떻게 보면 그 그리스 사회가 갖고 있는 특징과 연관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거의 오리지널은 수메르 문명의 도시국가입니다. 수메르 문명에 수백 개의 도시국가들이 있었는데, 그 도시들이 하나씩 지구라트 신전을 만들고 거기에 각각 자기들의 신을 섬겨요. 뭐 달의 신을 섬기도 뭐 이렇게 해서, 그거가 일종의 그 조직을 그 정도 몇천 명의 사람들을 조직하려는 방법인데, 이제 이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아테네를 신으로 섬기는 그 시스템은 사실은 거의 그대로 온 거고요. 현대 도시에 와서는 각각의 도시의 신을 섬기는 거가 스포츠 팀인 거죠. 그래서 뭐 런던에 뭐 무슨 아세날을 한다 그러면 막 깃발 만들고 막 그걸 통해서 그 경기장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그 각각의 신들을 하나씩을 만드는 거고, 스포츠 스타가 지금은 그 아테네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전의 영웅 같은 역할을 운동선수들이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현대 사회의 신전은 사실은 그런 경기장, 축구장이나 야구장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하신 말씀 중에 그 높은 꼭대기에 궁을 짓지 않고 왕궁을 짓지 않고 신전을 지음으로써 종교가 사회적인 통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공동체의 최고 권력자는 왕이 아니다 라는 걸 보여줬다는 그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왕궁이 있었으면은 같은 인간들끼리 왕과 신하라고 하는 일반 백성이라고 하는 엄격한 수직적인 계열이 생기는데, 제일 꼭대기에 신이 있으니까 야, 우린 다 신 앞에서는 다 어느 정도는 다 평등하다. 이제 그런 것들을 깔고 가는 거죠. 그게 기독교하고도 굉장히 맞닿네요. 기독교도 보면 결국은 왕이라는 절대 권력자도 죽을 때는 결국은 신 앞에 한 명의 그냥 인간으로서 죽는 거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되게 좋아하는 그 공간 구조가 이제 유럽의 수도에 가면 성당이 있잖아요.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에비 같은데 거기 들어가 보면
사실은 뭐 영국 왕들 무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생드니 성당이라고 하는 파리 근교에 가보면 거기 또 프랑스 왕들의 무덤이 다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영국이나 프랑스나 유럽의 서구 사회의 왕들은 심지어 러시아 같은 전제의 왕정을 가졌던 국가도 그냥 성당 하나에 들어가면 왕들의 무덤이 수십 개씩 있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 때부터 계속 이어왔던 그런 이제 신앞에 모든 인간은 결국은 평등하다. 네. 라는 그런 컨셉하고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분명히 있겠죠. 네. 우리는 풍수지리를 되게 많이 따지잖아요. 네네. 풍수지리를 따지는 이유는 뭐냐면 비가 많이 와서 그래요. 비가 많이 오면은 건축물을 벽돌 같은 걸로 못 지어요. 왜냐면 땅이 무르기 때문에 무거운 건축재료를 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재료를 써야 되고 나무 기둥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나무 기둥의 특징은 기둥이 지붕을 받치고 있으니까 벽을 안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막각경치가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막각경치가 많이 보이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항상 주변 환경들하고의 관계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풍수지리라는 거를 그런 개념들을 막 떠올리는 거예요. 뒤에 산이 있고 앞에 강이 있어야지 이게 좋은 거고, 물론 그게 어떤 기능적인 이유도 있죠. 배수가 잘 돼야지 이게 땅이 굳고 건물이 안 무너지니까. 근데 그런 걸 하니까 죽은 다음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주변하고의 힘을 이용을 해서 내가 어떤 후대에 권력을 준다든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보면 터를 맨날 보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서양 건축은 벽돌을 중심으로 해서 벽을 쌓아서 건물을 만드는 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바깥에 창문을 크게 못 뚫어요. 창문을 그렇죠. 크게 뚫으면 집이 무너지니까. 네, 창문 뚫기 시작한 거는 바로 그 이후의 일들. 뭐 고딕 성당 뭐 이쯤 돼야지 이제 창문을 뚫을 수 있게 되는 건데 창문을 못 뚫으니까 바깥이 안 보이죠. 대신에 그러니까 건물이 안에서 밖을 볼 일은 거의 없고 밖에서 이 건물을 쳐다보는 것만 관심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외관을 화려하게 짓고 높게 짓고 이제 그런 게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덤을 할 때에도 이 사람들은 그냥 그 건물 안에 있으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굳이 풍수지리가 좋은데 가서 뭐 이런 생각 별로 주변 환경 생각 안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우리의 어떤 기후, 지리적인 요건, 우리가 처음에 폴리스 얘기했듯이 그런 것들이 우리의 건축 양식이라든지 우리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다 이제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게 뭐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벼농사를 지은 거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전 세계 문화권은 밀농사 짓는 지역과 벼농사 짓는 지역으로 나뉘는데 벼농사를 짓느냐 밀농사를 짓느냐의 기준점은 1년에 강수량이 1000mm가 넘느냐 안 넘느냐를 결정한다. 우리는 비가 많이 오니까 벼농사를 짓고 벼농사를 지으면은 저수지도 만들고 물길도 내야 되고 수공사가 많아요. 토목공사가 많다 보니까 집단 노동이 많고 그래서 집단의 날을 맞추는 쪽으로 가게 돼요. 실제로 벼농사 지역은 이혼율도 낮아요. 그래서 내가 전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나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로 밀농사는 혼자 씨 뿌리고 다니니까 개인주의가 발달을 그리스 그 밀농사도 힘든 지역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올리브하고 포도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농사 이거는 토마스 탈렐름 교수가 한 말이거든요. 밀농사 지역과 벼농사 지역의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이 다르다. 이 벼농사 지역은 관계 중심으로 보고 밀농사 지역은 개인주의가 발달한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상업이라는 걸 통해서 되게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사회가 발전을 하려면 상업이 발전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기본 원칙은 뭐냐면 상업은 타협이잖아요. 그렇죠. 거래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너하고 나하고가 약속을 하면서 성사가 되는 게 상업의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도 안 서고 거의 대부분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는 농업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농업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거래가 타협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집단 노동만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세금 많이 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성향도 우리는 왜 누구랑 타협하면 진짜 변절자라는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중도 성향을 갖기 좀 어려운 그런. 그렇죠. 근데 뭐 교과서에서 보면 정치의 핵심은 타협이다라고 나오거든요. 정치의 핵심은 타협인데 그런 타협을 배우는 거는 장사를 통해서 배우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고라로 다시 돌아가면 결국 이제 그리스 특히 이제 아테네 같은 상업 국가에서 아고라의 역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동체가 서로 소통하는 것 플러스 정치의 기술을 배우는 거네요. 그렇죠.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전체적으로 이 아테네의 건축이 뭐
그 당시에 있었던 이집트나 페르시아 네. 혹은 이제 그 후대에 어떤 건축물들과 비교했을 때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말 그대로 클래식하다라고 하면서 네. 전범으로 삼고 그걸 이제 약간 모방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네. 이전에 있었던 제국들은 시민을 위한 공간은 거의 만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건축물적으로. 네. 오히려 페르시아 같은 데 왕궁은 엄청나게 크고요. 그렇죠. 이집트는 네. 뭐 왕의 무덤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스에는 엄청나게 화려한 궁궐이나 왕을 위한 엄청난 크기의 무덤 이런 건 그렇죠. 네. 네. 대신에 오히려 누구나 갈 수 있는 조그마한 신전, 누구나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원형 극장, 아고라, 시민들을 위한 건축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 예술적으로도 좀 파르테논 신전이나 이런 것들이 네. 좀 뭐 평가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글쎄요.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네. 파르테논 신전의 건축학적으로 봤을 때의 특징은 재미난 거가 파르테논 신전 아테나 신을 위한 거잖아요. 네네. 안에 네모나게 벽이 쳐 있어요. 네, 예. 지금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게 지금 사실 그 모형 비슷한 거 준비한 건데 이렇게 안에 이렇게 벽돌로 돼 있다는 거죠. 안에는 실제로 벽으로 돼 있어요. 이집트 신전 같은 모습인 거예요. 사실은 조그마한 입구고 들어가면 껌껌한데 횃불을 피워놓고 큰 신상이 있는. 이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 옛날에 그 동굴 벽화 그 시절부터 시작해서 아주 절제되어 있는 빛이 있는 그런 공간에 신전이 있고 뭐 이런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장엄한 느낌, 엄숙한 느낌 그런 거는 있는데 겉에서 보면은 기둥들이 막 서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기둥들은 돌로 만들 땐 기둥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기둥들은 나무를 만들 때 건축물에 기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무 기둥으로 만들던 건물을 돌로 흉내낸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래서 두 개가 되게 하이브리드가 된 형태인 거라고 봐요. 그래도 박공지목으로 돼 있잖아요. 경사지목으로. 그러니까 예전 스타일의 이집트 신전 같은 걸 만드는 그러한 약간 중간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이런 이제 뭐 건축 양식이라는 게 탄생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의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갖고 있었던 원래의 문화가 있고 이런 돌로 만드는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페르시아나 이집트에서 넘어온 건축 양식일 테니까 외부의 것들을 쉽게 흡수하고 자기네 거랑 합쳐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이거를 이용한 게 이 시스템을 그대로 배운 게 로마죠. 로마는 다시 그리스의 걸 수입하고 자기네 거를 또 합쳐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요. 로마가 한 일은 그리스의 건축 양식을 갖고 오는데 이 그리스는 하얀색 대리석으로 건물을 짓잖아요. 근데 유럽 전역에 로마 제국을 만들면서 대리석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땅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재료만 바꿉니다. 재료를 벽돌이라고 하는 누구나 어디서나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만들어서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배운 거냐 하면은 수메르 문명에서 배운 거죠. 수메르 문명이 항상 건축을 벽돌로 지었거든요. 지구라트도 벽돌로 짓고.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의 건축 재료 양식이 그리스의 건축 디자인을 합쳐가지고 도시를 만들어 나간 게 로마의 건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결국 그리스 문명도 로마 문명도 어떻게 보면 오늘날까지 이렇게 유럽 문명의 전범으로 그렇게 해서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남의 것을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내 걸로 만들면서 더 발전시키는 그런 어떤 개방성과 융합성, 창의성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네요. 그게 핵심인 거죠. 참 대단합니다 정말. 또 올해 어쨌든 여행을 못 가게 돼서 너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유 교수님처럼 대단하신 분이 우리 지식향연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저희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마디만 짧게. 저는 뭐 이렇게 직접 여행을 못 가는 게 되게 아쉽긴 하지만 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아주 가깝게 접할 수 있게 되기도 한 것 같아요. 특히 예전에 강연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떠드는 거였다면은 오늘 자리는 송동훈 선생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이러한 사실 대화를 옆에서 엿들을 때 배우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듣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뭐랄까 형식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혹시 나중에 여행을 가더라도 이런 대화 형식의 강연 비슷한 것들은 계속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내년에 다시 하게 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